20해 만에 베트남 친정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콩 상자 하나를 제 앞에 던지듯 내려놨어요. 어휴, 그래 가봐라. 근데 선물 같은 거 바라는 건 아니지? 너희 친정에 줄 게 이거밖에 없네. 이거나 가져가라. 잠시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고는 더 깊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제발 빨리 갔다 와라. 집 비우면 일 다 밀리는 거. 그건 네 책임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상자를 들었어요. 그렇게 20해 만에 귀향이 모욕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들고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가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평화가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20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시집 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공장에 나가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버텼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무엇보다 용기가 없었어요.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는 송금만으로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친정 엄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허리를 다쳐서 일어나지도 못하신다고 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누워만 계신다고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듯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친정에 한 번만 다녀와도 될까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는데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코웃음을 치셨죠. 친정이 뭐라고 난리야. 그깟집에 뭐가 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고 다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뭔가를 끌고 오셨어요. 가려면 가. 근데 내 주제에 뭘 챙겨가려고 그래? 손에 들린 건 낡은 골판지 상자 하나였습니다. 김장김치 담아두는 그런 상자요. 안을 들여다보니 콩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거 들고 가. 고양이 뭐라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척이냐? 딱 콩 한 상자면 됐지. 뭐 더 바라냐? 말끝이 날카로웠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했는데 친정에 가져갈 선물이 콩 한 상자라니. 그것도 창고에 쌓아둔 묵은 콩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거. 손에 든 건 낡은 전기포트였습니다. 흰색이었을 텐데 누렇게 변색된 손잡이가 금간 포트였어요. 중고라도 감사한 줄 알아. 베트남은 뜨거운 물도 제대로 안 나온다며. 갖다 주면 고향 사람들 감지덕지 하겠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친정에 가져갈 게 고작 콩 상자와 버릴 물건이라니. 그래도 참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다시 TV 앞으로 돌아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던지셨죠. 내 처지에 이 이상 챙겨갈 것도 없잖아. 신세에 맞게 조용히 다녀와. 남편은 옆방에 있었습니다. 분명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가 없었겠죠. 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콩 상자와 포트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꾸렸어요. 옷가지 몇 벌,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죠.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콩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열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묵은 콩. 그게 20년 세월의 값이었습니다. 전기포트도 만져봤어요. 손잡이가 금이 가 있어서 쥘 때마다 따끔했죠. 이걸 들고 친정에 가야 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20년 만에 딸이 와서 들고 온 게 고작 이런 거라면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요? 동생들은요?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요.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미안해 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뭘 바라겠어요. 그냥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내내 무릎 위에 놓인 콩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초라한 상자만 보였죠. 20년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고향 가세요? 네. 오랜만이신가 봐요? 20해 만이에요. 기사님이 놀라셨죠. 와, 그럼 선물 많이 챙기셨겠네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뒷좌석 거울로 제 얼굴을 보셨나 봐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쯤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죠. 저는 콩 상자와 포트를 들고 천천히 출국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귀향인가 싶었죠. 20년 만에 고향에 가는 길이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출국장 앞은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든 걸 보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쇼핑백이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종이백들, 크고 작은 상자들, 캐리어 위에 가득 실린 선물 꾸러미들. 모두 고향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겠죠. 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콩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테이프가 군데군데 들뜬 낡은 골판지 상자. 그 옆에 들린 중고 전기포트. 이게 전부였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가는 사람의 손에 든 전부가 이거라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분이 지나가셨는데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그 뒤로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오셨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향에 가는 설렘이 얼굴에 가득했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20년 만에 부모님을 뵙는데 당연히 기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 초라한 짐을 들고 나타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동생들은요?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20년이나 한국에서 살았는데 고작 저것밖에?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러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들은 캐리어를 붙이느라 분주했어요. 저는 손에 든 것만 꼭 쥐고 있었죠. 직원분이 물으셨습니다. 붙일 짐 있으세요? 아니요. 손님, 이게 전부세요? 직원분 눈빛이 조금 이상했어요.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만 그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콩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어떤 아주머니는 옆 사람한테 귓속말을 하셨어요. 제 쪽을 보면서요. 들리지 않았지만 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더 숙였죠.
콩 상자에 테이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 가방을 열었습니다. 분홍색 파우치가 보였어요. 집을 나서기 직전 딸이 제 손에 쥐어줬던 것이었죠. 엄마, 잠깐만. 왜? 이게 뭐니? 내가 용돈 모아서 산 거야. 베트남 가족들 줄 선물이야. 엄마 힘내. 파우치 속에는 립밤과 핸드크림, 작고 귀여운 거울이 있었어요. 작고 가벼웠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딸의 마음이 담긴 무게였죠. 그 순간만큼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작은 선물이라도 있으니까요. 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콩 상자와 포트, 그리고 딸이 준 파우치를 꼭 쥐고 탑승구로 걸어갔죠. 비행기에 오르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20년을 살았던 곳.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뭘 한 걸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대체 뭐였을까요? 좌석에 앉아서 콩 상자를 머리 위 짐칸에 올렸습니다. 포트도 올리려다가 그냥 발밑에 뒀어요. 창가 자리였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곧 저도 날아오를 거예요. 베트남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으로.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설레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겁기만 했죠.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었고 이내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죠.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작아지고 한강이 가느다란 선처럼 보였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손을 놓고 한국으로 떠나던 날. 그때도 이렇게 비행기를 탔었죠.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길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손에 쥔 파우치를 만졌습니다. 딸의 마음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새하얗게 빛나는 구름뿐이었죠. 옆자리 승객은 잠들어 있었고 기내는 조용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2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20살이었어요. 베트남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처녀였죠. 가난했지만 가족은 다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엄마는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동생들은 학교에 다녔죠. 그런데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고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셨어요. 생활비도 빠듯했죠. 그때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결혼이었어요. 가족들은 망설였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서류에 도장 찍고 그게 전부였죠.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도 잘 안 바뀌었죠.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냉랭했습니다. 일은 할 줄 아냐? 라는 게 첫마디였어요. 인사도 환영도 없었죠.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김치 공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배추를 다듬었어요. 손이 튼살투성이가 됐죠. 저녁에 돌아오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래, 청소, 저녁 준비.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마다 지적하셨어요. 이것도 못해? 베트남에선 뭘 배웠냐?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 온 거니까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말도 서툴렀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저도 그들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점심시간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죠. 누가 말을 걸어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 베트남 여자 그렇게 불렸어요.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별로 없었죠.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실망하셨죠. 아들이어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출산 후 회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공장에 나갔어요. 아기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지만 매번 불평하셨죠.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냐. 그럴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친정에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보냈어요. 아버지 약값, 동생들 학비, 생활비. 제가 보내는 돈이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엄마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고마워하셨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어쩔 뻔했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저는 친정에 갈 수 없었어요. 송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거든요. 비행기표를 살 여유가 없었죠. 시어머니한테 친정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돈은 어디서 나냐? 내가 버는 거 다 친정에 보내면서 무슨 비행기표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학교에 다녔고 저는 여전히 공장에 다녔어요.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저렸죠.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졌죠. 친정 소식은 가끔 전화로만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점점 늙어갔고 동생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으니까요. 투안이가 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 미가 글을 배웠다는 소식,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 번도 보러 가지 못한 고향,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동생들. 15년째 되던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허리 부상이 악화됐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송금액을 더 늘려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빠듯했죠. 더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더 보냈어요. 제 몫을 줄이고 딸 용돈도 줄이고 그렇게 아꼈죠. 시어머니는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차갑게 쳐다보기만 하셨죠. 20년이 됐습니다. 20살에 왔으니 이제 40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죠. 손은 거칠어져서 딸이 잡기 싫어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아닌 어딘가에 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이번엔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지금 가지 않으면 아버지 얼굴을 영영 못 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용기를 냈던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부탁드렸던 거죠.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비행기 아니었어요. 기내식 카트가 지나가고 있었죠. 승무원이 물어봤습니다. 식사하시겠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바다였죠. 곧 도착할 거예요. 20년 만에 밟을 고향 땅.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곧 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동생들도 만나겠죠.
그런데 제가 가져가는 건 고작 콩 상자 하나와 중고 포트뿐입니다. 20년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죠. 착륙 준비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내려요. 20년 만에 돌아가는 집으로.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도착이었어요. 베트남 호치민 공항. 20해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죠.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 위 짐칸에서 콩 상자를 꺼냈고 발밑에 포트를 집어들었죠.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통로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갔지만 저는 느릿느릿 걸을 수밖에 없었죠.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고 출구로 나가는 모든 과정이 꿈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 건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베트남 특유의 더위와 습기였죠. 냄새도 익숙했습니다. 흙과 풀 그리고 음식 냄새가 섞인 공기. 20해 전에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마중 나온 가족들과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음소리, 반가운 외침들. 저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보일까요? 동생들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찾았지만 없었죠. 혹시 못 온 걸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젊은 남녀가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죠.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동생들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언니? 젊은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멈춰 섰어요. 눈이 커다랗고 피부가 그을려 있었죠. 언니 맞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언니예요. 진짜 언니.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죠. 남동생도 다가와 섰습니다. 누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26살 청년.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죠. 키가 컸고 얼굴은 그을려 있었습니다. 일을 많이 했다는 게 보였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남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도 많이 변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는? 겨우 물었어요. 남동생이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세요. 고개를 돌리자 엄마가 보였어요.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죠.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어요. 20해 전의 엄마가 아니었죠. 훨씬 더 작아지셨고 늙으셨어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엄마는 멈춰 섰어요. 입술이 떨렸죠. 하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콩 상자와 포트를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뛰어갔죠. 엄마가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20해 만에 안아보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왔어. 잘 왔다. 두 동생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공항 한가운데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품만 느껴졌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몸을 떼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었고 손등엔 검버섯이 있었죠. 머리카락은 거의 다 휘었습니다. 엄마 많이 늙으셨어요. 너도 많이 늙었다. 엄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남동생이 짐을 들어줬습니다. 콩 상자를 들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뭔데요? 선물이야.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동생이 포트를 집어들었죠. 이건요? 그것도 선물. 동생들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저 들고 갈 뿐이었죠. 엄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공항을 나와 차를 탔어요. 낡은 오토바이 택시였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은 한 대에, 남동생과 저는 다른 한 대에 탔죠. 도시를 빠져나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20해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건물들이 더 많아졌고 도로도 넓어졌죠.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나무들, 논밭들, 사람들의 모습. 고향이었어요. 1시간쯤 달려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흙길이었어요.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길. 오토바이가 덜컹거렸죠. 마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누구야? 아, 맏딸이구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네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집이 보였어요. 작은 목조 집이었죠. 지붕은 낡아서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벽도 금이 가 있었어요. 20해 전보다 더 낡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죠. 엄마가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와.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창문이 작아서 빛이 잘 안 들어왔죠.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구석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누군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뺨은 헬쑥했죠. 하나야? 네, 아버지. 왔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차가웠죠. 잘 왔구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기침을 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이렇게 많이 아프신 줄 몰랐죠.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내 얼굴 보니 다 나은 것 같다. 아버지가 웃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픈 게 느껴졌죠. 엄마가 옆에서 말했어요. 병원에 못 가봤어. 돈이 없어서. 약은요? 그것도 못 샀어. 내가 보내준 돈으로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 이렇게 부족했다니. 그동안 보낸 게 고작 이것밖에 안 됐다니. 동생들이 방 한구석에 서 있었어요. 옷이 낡았고 신발은 다 해졌죠. 여동생 손은 거칠었고 남동생 얼굴은 그을려 있었어요. 일을 많이 했다는 게 보였습니다. 학교는 다녔을까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라도 버텼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진작 무너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20해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동생들도 옆에 와서 어깨를 감싸줬어요.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더 많이 보내줬어야 했는데,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뿐이었죠. 밤이 되자 집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촛불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죠.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가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작은 냄비에 죽을 끓이고 계셨어요. 쌀이 얼마 안 들어간 묽은 죽이었죠. 채소 몇 조각이 떠다녔습니다. 저녁 먹자.
엄마가 그릇에 죽을 담아주셨어요. 동생들과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목도 따로 덜어놨죠.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이 집의 저녁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제가 보낸 돈으로 먹는 저녁이 고작 이것이었죠. 엄마는 조금만 드시고 그릇을 내려놨어요.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생들한테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였죠. 여동생이 엄마 그릇을 가져가려다 말고 저를 봤어요. 언니, 한국 음식은 맛있어요? 웃으며 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응, 맛있어. 부러워요. 언니는 좋겠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께 죽을 드렸어요. 침대 옆에 앉아서 숟가락으로 떠드렸죠. 아버지는 몇 숟가락 드시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다. 더 못 먹겠어. 조금만 더 드세요. 괜찮아. 너희가 먹어. 손을 내저으셨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을 뒤척이려다 얼굴을 찡그리셨죠. 허리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병원 가야 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동네 병원도 못 가. 약은요? 그것도 못 사. 진통제 한 알이 얼마인 줄 아니?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약 한 알도 못 사드린다니. 제가 20해 동안 뭘 한 걸까요? 제가 돈 보낼게요. 병원 가세요. 내가 보낸 돈으로 밥 먹고 사는 거야. 병원비까지 어떻게 내냐?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에 돈 좀 더 가져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진 돈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남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해요. 따라 나갔어요. 마당에 서자 별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답답했죠. 남동생이 말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요. 작년부터 계속 악화됐어요. 병원에는 왜 안 갔어? 돈이 없잖아요. 누나가 보내준 돈도 생활비로 다 들어가요. 밥값, 약간의 쌀값, 그거면 끝이에요. 너는 일 안 해? 하죠. 오토바이 택시 몰고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해요. 근데 그걸로는 턱도 없어요. 남동생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상처도 여러 개 있었어요. 미는 집안일 돕고 아버지 간호하고 그래요. 가끔 옆집 가게 일도 거들고요. 학교는 다녔니? 남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학교까지 다니다 그만뒀어요. 미도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내가 더 보냈어야 했는데. 누나 탓 아니에요. 누나 덕분에 우리 이렇게라도 버텼어요. 아니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동생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누나, 우리 알아요. 누나가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힘들어 보였잖아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너희가. 우리도 괜찮아요. 아버지만 좀 나아지면 돼요. 남동생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음을 참는 게 보였죠. 26 청년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제 동생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동생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추워요. 안 들어와요? 응, 곧 들어갈게. 여동생이 옆에 섰어요. 언니, 한국은 정말 좋아요? 응. 집도 크고 따뜻하죠? 그래. 부러워요. 언니는 잘 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잘 산다고요? 저도 매일 공장에 나가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고 친정에 한 번도 못 왔죠. 그게 잘 사는 거였을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가족들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미야, 너 공부 더 하고 싶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언니가 돈 보낼게. 학교 다시 다녀.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해요. 아니야. 꼭 다녀야 해. 여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웠어요. 22살 여자의 손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옆에 앉아 계셨어요. 등을 쓰다듬어 드리고 계셨죠.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약도 못 쓰는데 나아질 리가 없다는 걸.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더 일을 해야 할까? 돈을 더 벌어야 할까? 하지만 이미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송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 뭐라고 하실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이었어요. 엄마가 새 촛불을 꺼내셨죠. 불을 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내 탓 아니야. 엄마, 너 없었으면 우린 진작 굶어 죽었어. 내가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라도 버틴 거야. 더 보냈어야 했는데요. 아니야. 넌 충분히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엄마가 다 알아.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 들으면 알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넌 우리 가족 살린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어떻게 살았겠니?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더 눈물이 났죠. 남동생과 여동생도 다가와 앉았어요. 누나, 우리 괜찮아요. 언니 덕분에 우리 이렇게라도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절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만 들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죠.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한국에선 별이 잘 안 보였는데 여기선 이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고향 하늘이었어요. 20해 만에 보는 하늘. 그런데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어요. 돌아왔다는 감동보다 죄책감이 더 컸죠. 제가 이 가족을 위해 뭘 해준 걸까요? 돈을 보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버지는 치료도 못 받고, 동생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엄마는 늙어가고. 이게 제가 20해 동안 이룬 전부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죠. 눈물이 말랐습니다. 하늘을 보며 다짐했어요. 돌아가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돈을 더 벌어서 가족을 도와야지.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한계였는데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요? 막막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물을 길어오려고요. 엄마와 여동생이 함께 나왔죠. 우물가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빨래하는 아주머니들, 물 기르러 온 아낙네들. 저를 보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맞다리래. 한국 갔던? 응, 한참 됐지. 시선이 따가웠어요. 엄마가 인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큰딸이야. 어제 한국에서 왔어. 아주머니들이 다가왔어요. 어머, 한국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 돈 많이 번다며? 선물 많이 가져왔겠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대답했어요. 응, 선물 가져왔지. 뭐 가져왔는데? 보여줘.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아이고, 숨기지 말고 보여줘. 궁금한데. 여러 아주머니들이 졸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때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제 봤는데 콩 상자 들고 왔더라.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콩? 응, 골판지 상자에 콩 담긴 거. 그리고 뭔가 낡은 물건도 하나 있던데.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콩을 가져와? 왜? 글쎄. 이상하긴 하지.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얼른 말했어요. 그게 한국에서 귀한 거래. 특별한 콩이야. 콩이 귀해. 한국에 콩이 없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당황하셨어요. 말을 잇지 못하셨죠. 한 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가서 얼마나 잘 사나 했더니 콩 한 상자 들고 오네. 그것도 낡은 상자에 담아서. 전기포트도 중고 아니었어? 맞아, 나도 봤어. 손잡이 금 간 거.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잖아. 딸이 먼 길 와서. 마음? 한국 살면서 그것밖에 못 챙겨. 거기 돈 많이 번다며. 친정에 오면서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없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말 콩 상자와 중고 포트밖에 못 가져왔으니까. 여동생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가요.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렇게 초라하게 올 거면 차라리 안 오지. 맞아. 창피하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우셨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물동이를 내려놨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콩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상자 때문에 엄마가 창피를 당했어요. 저 때문에 가족이 마을에서 비웃음을 샀죠. 한국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가져온 게 고작 저것뿐이라니.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엄마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상처받은 게 느껴졌죠. 여동생도 옆에 섰습니다. 언니, 우리는 괜찮아요. 언니가 온 게 제일 중요해요.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제가 이 가족한테 해준 게 뭘까요? 오히려 창피만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마을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한국 갔던 사람 아니야? 콩 들고 온 그 사람. 부끄럽지도 않나.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더 이상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죠. 이곳이 제 고향인데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떳떳하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와 방구석에 앉았습니다. 콩 상자가 보였어요.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냥 콩일 뿐이겠죠. 시어머니가 창고에서 꺼내온 묵은 콩. 그게 제가 가족한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20년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어요.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 엄마의 작은 코 고는 소리, 동생들이 뒤척이는 기척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섞여 흘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지만 제 가슴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들었던 말과 시선들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낮게 내려앉은 흙바닥은 어둡고도 고요했어요. 어린 시절, 이 마당에 앉아 별을 헤아리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별빛이 희망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마음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어요. 우물가에서 들었던 비웃음이 귓가에 다시 흘러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았다더니 고작 저거야? 부모님 창피하겠네. 낮 동안 꾸역꾸역 삼켜냈던 말들이 밤 공기를 타고 다시 제 마음으로 파고들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냄새가 났고 오래전에 잊은 줄 알았던 고향의 향기가 함께 스며들었지만 그 향기조차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20해 만에 돌아온 딸이 초라한 상자 하나 들고 왔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모으고 아껴서 내려온 길인데 정작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더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무엇보다도 그 비웃음을 엄마가 대신 맞았다는 사실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낮에 엄마가 잠시 굳었던 표정이 떠올랐고 그 순간 저는 다시 울컥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 냄새, 김치 공장의 차가운 바닥,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투, 언어도 통하지 않던 시절의 막막함. 열심히 살았고 버텼고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았는데 정작 지금 제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듯 했어요. 집안에 놓인 콩 상자가 문틈 너머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낡은 테이프가 군데군데 뜯겨있는 그 상자는 오늘 하루 동안 제 자존심을 무참히 흔들어 놓은 상징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느낌도 피어올랐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함 같은 것이었어요. 이렇게 초라한 상자에서 그런 느낌이 들 이유가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더 깊어지고 별빛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모두 일어나 있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고 동생들은 마당에서 무언가 하고 있었죠.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어젯밤 마당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었죠. 밖으로 나가자 여동생이 콩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뭐해? 물었어요. 언니, 이거 테이프가 벌어졌어. 여동생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정말 테이프가 한쪽 모서리에서 들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열어볼까?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망설여졌어요. 굳이 열어봐야 할까 싶었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동생이 벌써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야, 그냥 둬. 괜찮아요. 궁금한데. 테이프가 벗겨졌어요. 뚜껑을 열었죠. 콩이 보였습니다. 갈색 콩알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역시 콩이네. 여동생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콩이 너무 평평하게 놓여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쌓인 게 아니라 마치 누가 일부러 펼쳐놓은 것처럼 보였죠. 손을 넣어봤습니다. 콩을 조금 걷어냈어요. 그 밑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비닐이었어요. 투명 비닐이 두껍게 말려 있었죠. 이게 뭐지? 여동생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비닐이 들어있어요? 모르겠어. 비닐을 꺼냈습니다. 묵직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펼쳐보려는데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끈으로 여러 번 감아놨더군요. 언니, 이거 뭐예요? 나도 몰라.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남동생이 다가왔습니다. 뭐 하세요? 콩 상자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어. 뭔데요? 비닐 뭉치를 보여줬어요. 남동생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이런 게 들어있죠? 시어머니가 넣으신 건가? 여동생이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꽁꽁 묶었을까? 열어봐요.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망설여졌어요. 열어야 할까요? 안 열어야 할까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묶어놨을까?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잘 안 풀렸습니다. 여동생이 도와줬죠. 겨우 끈을 다 풀었어요. 비닐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비닐이 나왔어요. 이중으로 쌓여 있었던 거죠.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동생이 의아해했습니다. 두 번째 비닐도 풀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종이 뭉치 같았죠. 꺼내봤습니다. 돈이었어요. 지폐였죠. 베트남 돈. 숨이 멎었습니다. 돈이에요? 여동생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쉿, 조용히 해.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엄마는 안에 계셨고 마을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죠. 돈을 세어봤습니다. 꽤 많았어요.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액수였죠.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요?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상자 밑바닥에서 또 뭔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물건이었어요. 꺼내봤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죠. 풀어봤어요. 금팔찌였습니다. 이건 여동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어머니 팔찌 아니에요? 항상 차고 다니시던 거.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차고 다니던 금팔찌였죠. 결혼할 때부터 보던 팔찌였어요. 한 번도 빼신 적이 없었는데 왜 이게 여기 있죠? 손이 더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시어머니가 팔찌를 콩 상자에 넣으셨을까? 돈도 넣으시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포트도 확인해봐요.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포트를 집어들었어요. 흔들어봤죠.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 뭐가 있어요. 뚜껑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열리지 않았죠.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남동생이 포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포트 밑바닥을 보니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봉투를 열었죠.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려다 멈췄어요.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읽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죠.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여동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읽어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야. 나는 말이 거칠고 성질도 못돼 먹어서 내 고생을 알아도 한 번도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다. 너 친정 못 가게 한 거 내 한이었어. 미안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산 줄 아는데 말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걸로 대신한다. 콩 상자에 든 건 콩 아니다.
베트남 가서 내 부모님 꼭 쓰라고 내가 모은 돈 전부 환전에 넣었다. 숨이 막혔습니다. 콩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죠. 시어머니가 환전해서 넣으신 거였습니다. 남동생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동생은 입을 막고 있었죠. 편지를 이어 읽었습니다. 내 팔찌도 넣었다. 너한테 줄게 이것뿐이라서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 살림 살리느라 고생한 세월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부모님 병원비 먼저 쓰고 남는 돈은 동생들 학교에 써라. 공부해야 사람 된다. 그건 내 친정 엄마 아버지가 제일 바라는 거 아니겠니? 목이 메었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죠. 동생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자식이다. 내 친정에 가서 너 잘 산다 하고 당당히 보여주고 와라. 내가 기죽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편지 끝에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딸 하나를 20년 동안 너무 괴롭힌 나쁜 엄마다. 살아서 이 말 한 번이라도 해본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읽고 나서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남동생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동생은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었죠.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말로는 표현 못하셨지만 이렇게 준비하신 거였죠. 언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여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표현을 못하셨던 거야. 원래 그런 분이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하셨던 얼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속으로는 절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콩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던 그 상자. 사람들한테 비웃음 샀던 그 상자.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돈과 팔찌, 그리고 편지. 시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것들이었죠. 환전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날짜를 보니 제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나, 이거 얼마예요? 남동생이 돈을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많아요. 아버지 병원비 충분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학비도 낼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니. 제가 뭘 해드린 게 있다고. 오히려 저는 늘 눈치만 보고 기죽어 있었는데. 포트도 다시 봤습니다. 중고라고 비웃음 샀던 그 포트. 하지만 그 안에 편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였죠.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게, 하지만 속엔 진심을 담아서. 마을 사람들이 몰라보게. 언니, 어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언니 초라하지 않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어머니 마음이야.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읽으셨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다 읽고 나서 눈물을 닦으셨죠. 하나야, 내 시어머니 진심으로 너 사랑하시나 보다. 엄마, 이렇게 준비하시다니. 대단한 분이시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어.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니? 중요한 건 지금 알았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다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아버지는 울먹이셨어요. 고맙다. 내 시어머니한테 정말 고맙구나. 제가 전할게요. 꼭 효도해라. 좋은 분이시다. 남동생도 기뻐했습니다. 학교 다시 다닐 수 있겠어요? 응. 당연하지. 여동생도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저도요? 너도 당연히. 가족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손에 든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시어머니 글씨를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해야 했어요. 20년 동안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사랑받고 있었다는 걸.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죠. 다음 날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남동생이 오토바이 택시를 불렀고 온 가족이 함께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셨죠. 치료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아지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생들도 환하게 웃었어요. 입원 수속을 밟고 약을 받았죠. 병원비를 낼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동생들 학교 등록도 했습니다. 교무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복학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잘 왔어요. 기다렸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금을 냈습니다. 여동생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언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남동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열심히 할게요. 그래. 공부 잘하고. 학교를 나오는 두 동생의 뒷모습을 봤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우물가에 다시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였어요. 아주머니들이 또 있었죠.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 집 딸, 아버지 병원 모셨다며? 응, 큰 병원에. 돈이 어디서 났대? 한국에서 가져왔다던데.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야, 내 아버지 병원 다니신다며? 좋겠다. 네. 근데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동생들도 학교 간다며? 네. 다시 다니게 됐어요. 어머, 대단하네. 역시 한국 가면 다르긴 다른가 봐.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부러워하는 투였죠. 물을 길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웃으셨어요. 맞지? 사람들 태도 바뀌었어. 신경 안 써요. 그래도 기분 좋잖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집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죠.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뭐 하나야. 잘 있었어? 네. 어머니. 목이 메었어요.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죠. 뭐야, 왜 그래? 어머니,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뭐가 감사해. 다 받았어요. 편지도 읽었고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 받았구나.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말로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아버지 치료받고 동생들 학교도 다니게 됐어요. 다행이다. 내 부모님 건강하셔야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가면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무슨 효도?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효도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효도라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하나야, 전화했어? 네.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셨대?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좋은 분이시네. 내가 복 있어.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래. 걱정 마. 이제 아버지도 나아지실 거야.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몸 챙기고. 엄마도요. 공항 가는 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배웅 나왔어요. 아버지는 병원이라 못 오셨지만 엄마와 동생들이 함께 있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엔 더 빨리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엄마가 절 안아주셨어요. 힘들면 전화해. 네, 엄마. 동생들도 안아줬습니다. 누나, 조심히 가요. 언니, 또 와요. 응. 꼭 올게. 손을 흔들며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베트남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편지가 떠올랐어요. 너는 내 자식이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남편과 딸이 있는 곳으로.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죠.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제가 사랑받고 있었다는 걸.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조용한 미소였죠. 손을 펼쳐봤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지켰어요. 양쪽 가족 모두를. 그게 자랑스러웠죠.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표현은 서툴러도 진심은 통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죠.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제야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돈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 못했던 마음 한 조각, 그게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고 눌러주실 때마다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